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부가 디데이를 맞아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 직전까지 상승했고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에 2,300선까지 밀려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한홍 기자, 환율 지금 어느 수준입니까? 네, 1,470원대 후반에서 잠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84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거침없이 상승했습니다. 한때 1,487.5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3월 6일 1,597원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까지 위협하면서 서울 외환 시장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소폭 하락한 채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하락폭이 커지며 2,3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월요일 폭락 후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한 것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2.2%, S&P 500 지수는 1.6%, 다우 지수는 0.8% 각각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일째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하루 만에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개인은 순매수를 하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잠시 뒤 오후 1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가 시작됩니다. 워싱턴에서 곧 본격적인 협상이 열리는데 백악관도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먼저 협상을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본격적인 상호관세 협상에 나선 정인교 통상교섭 본부장은 조선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협력을 협상 카드로 꼽았습니다. 알래스카 LNG 건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미 양국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조선도 미척이 가장 관심을 갖는 영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를 해나가게 될 겁니다. 25% 상호관세와 철강, 자동차 품목관세로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상호관세 면제가 가장 큰 목표지만 어렵다면 낮춰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현동 주미대사도 상호관세율 25%는 충격적이라며 조선과 반도체, 방위산업 등 전방위적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관세 조치가 가시화되어 미국과의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게 되는 만큼 관세 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미 협상이 더욱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인교 본부장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단기적으로 관세 면제는 어렵겠지만 관세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If you have a better idea to achieve reciprocity and to get our trade deficit down, we want to talk to you. We want to negotiate with you.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먼저 협상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has detailed his calls with the leaders of Japan and South Korea. We are going to prioritize our allies and our partners around the world first when it comes to these negotiations. 미국이 동맹인 우리나라와 우선 협상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정인교 통상본부장은 미국과의 끈질긴 협상으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대우를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국민의힘 상관위가 오늘 대선 경선 룰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요. 회의 결과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1차 선관위 회의 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선관위는 산하의 클린 경선 수호위원회를 구성해서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향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클린 경선 소위원회 위원장은 지금 이제 저희 선관위원인 전주혜 전 비대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역시 선관위원인 이소희 변호사, 그리고 선관위 외부에서 최기식
의왕 과천 당협위원장입니다. 검사 출신이시고요. 그다음에 김기윤 변호사 이렇게 네 분으로 구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이렇게 공정한 경선을 치르기 위해서 현재 규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대상이 추가되는데요. 현재 비대위원들, 그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그리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상설위원장들, 그다음에 당무집행기구의 주요 당직자들, 그다음에 대변인단,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요. 규정을 어기면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이 선관위의 관련 사항은 이제 제가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통일해서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정과 이제 방식인데 어떤 것은 결정이 됐고 어떤 것은 결정이 되지 오늘 다 의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선 후보 등록을 4월 10일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내일 후보 등록 공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 등록은 4월 14일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15일 화요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입니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서류 심사가 있습니다. 엄격한 서류 심사를 통해서 4월 16일 수요일 14시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서류 심사라는 것은 이제 부적격자,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마약 범죄라든가 성범죄,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범죄, 이런 것도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를 이제 거르는 것이고요. 이번에 특별히 마약 범죄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이런 조항들 추가해서 여기에 이제 걸리는 부적격자들은 서류 심사를 통해서 걸러낼 계획입니다. 그 발표가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입니다. 5월 3일 토요일입니다. 이때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시는 대로 5월 4일이 공직자가 사퇴해야 되는 시한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인 5월 3일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최종 선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이제 구체적인 경선의 그 일정과 방식에 대해서는 내일 비대위의 의결이 있을 예정이고요. 아마도 내일 이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대위 의결을 통해서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오늘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경선 방식을 국민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올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들, 참신한 방식들, 또 젊은 층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흥미진진한 그런 그 경선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 그건 결정이 되는데. 네, 보수 잠룡들의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선관위 호준석 대변인이 경선 룰과 관련한 오늘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14일과 15일 후보 등록, 16일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게 되고요. 5월 3일 그날 최종 후보 결정을 한다. 최종 후보 결정하는 전당대회를 한다. 그러니까 5월 3일, 5월 초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얼굴이 결정된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다시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관세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총리실의 고위 관계자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최우선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관세가 조정될 수 있는 게 최우선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조정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패키지로 협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말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 문제도 얘기했다며 방위비 재협상 문제를 거론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한덕수 대행과 통화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 관세 협상과 함께 방위비 인상 문제도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원스톱 쇼핑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참에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워싱턴에서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과 통화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한국과의 협상을 원스톱 쇼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관세와 조선협력,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여러 현안도 한꺼번에 논의할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특히 한국에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보호에 대한 지불 문제도 한 대행과 이야기했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가 틈만 나면 불만을 나타냈던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 문제를 관세 문제에 엮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If I were there now, they'd be paying us $10 billion a year. And you know what? They'd be happy to do it. It's a money machine, South Korea.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1기 때 한국 방위비를 증액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파기했다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놨습니다. 백악관은 상호관세 발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보복에 나선 중국은 104%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It was a mistake for China to retaliate. The president, when America is punched, he punches back harder. That's why there will be 104% tariffs going into effect on China tonight at midnight. 다만 중국이 협상을 위해 연락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믿을 수 없이 관대할 거라며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방위비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한꺼번에 다룰 뜻을 밝히면서 협상의 셈법은 예상보다 더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채비에 나섰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필두로 오늘도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데 유력 후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진보 진영 유력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3년 동안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데 감사드린다며 당원들이 당과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퇴임하는 상황에서는 출발할 때보다는 상황이 좋은 것 같아요.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어제 6월 3일 대선일이 확정되고 이 전 대표가 곧바로 당직을 내려놓으면서 민주당은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의 직무대행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경선 캠프를 꾸리고 이르면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의 민생, 경제 정책을 지원할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도 이름처럼 성장과 통합이란 주제에 방점을 찍으며 오는 16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주자 중에선 김두관 전 의원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비판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공방 역시 계속되고 있죠. 네, 한 대행이 어제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뒤로 정치권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또한 마지막 최고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한 대행의 지명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법적으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역시 한 대행에게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날을 세우며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현안 간담회를 열고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로 게다가 대통령 직무 정지가 아닌 거리 상태라 논란의 소지가 없다고 두둔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한대행의 지명은 헌법상 권한이자 책무라며 민주당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도 출석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에 국민의힘이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출마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보수 진영 유력 주자로 꼽히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며 대선 출마 일성을 밝혔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도 오늘 오후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데요. 앞서 안철수 의원과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 한동훈 전 대표는 내일, 홍준표 시장은 다음 주 출마 선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국민의힘 주자들이 15명 안팎에 달하면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당 경선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조금 전 첫 회의를 열고 경선 일정 등을 논의했는데 오는 14, 15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고 이튿날인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하기로 정했습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선출되는데 경선 방식 또한 흥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세명대 특임교수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서 정치권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이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소회도 밝혔습니다만은 좀 더 나은 형태에서 이제 그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아마 경선이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이번에는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짧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전체 권역을 돌 수 없는 상태에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소회를 밝히고 또 하나 이제 자기가 싱크탱크도 말했는데 성장과 통합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았다고 하는 것은 기본사회에 대한 그동안의 주장을 조금 더 진일보해서 성장 위주로 조금 그 이념적인 지향을 좀 벗어나고 실용지향적으로 좀 거듭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경선 과정이 아무래도 국민의힘보다는 좀 일정을 압축해서 갈 것이다. 네. 일찍 후보를 확정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당내 자체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 체제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김동연 지사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김두관 전 지사도 벌써 일찌감치 의견을 밝혔습니다만은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5월 10일 이전에 모든 게 끝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4월 말까지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국민 담화를 하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고리 선거가 6월 3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무겁게 인식하고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하여 엄정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개엄 이후 최근까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진영 간의 극심한 갈등이 부정선거 주장과 맞물려
큰 정치적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정치 양극화로 인한 갈등과 분열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 현안과 국가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이성적인 사고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확정 편향과 진영 논리에만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직도 부정선거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고 있지 않습니다. 수많은 부정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근거 없다고 밝혀졌음에도 계속되는 이런 주장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모든 공직선거에는 전국 3천여 명의 선관위 직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학교 교직원, 그리고 일반 국민까지 약 30만 명이 넘는 외부 인력이 투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합니다.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10만 명이 넘는 투개표 참관인이 모든 투개표 절차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에서는 수많은 인력이 관여하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외부 인력이 투개표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실수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이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선관위는 어려운 정치 환경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4월 4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 개시와 함께 본격적인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거일까지 2달도 채 남지 않아 선거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적 관심이 많은 투개표 절차의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국선 때 도입된 수검표와 사전투표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를 통하여 선거 절차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더욱 담보하겠습니다.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 시연회를 개최하여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관련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공정선거 참관단을 운영하여 선거 운영을 생생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적법 절차에 따른 서버 검증 요구가 있거나 국회 차원에서 선거 절차에 대한 검증 요구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는 부정선거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당 및 후보자는 준법 선거를 실천하며 실현 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선거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책과 공약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희망과 통합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적임자를 뽑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사실에 현혹되지 마시고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유지해 주시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언론도 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되 무분별하게 확산하는 허위 정보를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반대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매우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약속입니다. 정당 후보자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그 뜻을 실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투표 참여로 민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반드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를 현장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치권도 빠르게 조기 대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 이제 전 대표죠. 오늘 대표직을 내려놨고요. 김동연 지사는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3년간 당대표로서 나름 성과 있게 재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이제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겠죠. 아쉽거나 뭐 홀가분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왔습니다. 그게 저는 국민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국민의 힘당 말고요.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과거의 그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역정에 함께하겠습니다. 우리 최고위원 당직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김동연은 할 수 있습니다.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전권 법적 카르텔, 또 공직사회의 기득권 카르텔을 깨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 지금 공항인데요. 네. 오늘 출국길에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김동연 지사가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나머지 비명들 김부겸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출마 선언 함께 할 것인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조금 이제 김부겸 총리는 약간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또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탄핵 찬성 뭐 거의 천막 그 뭐 시위를 할 정도로 했다는 것은 출마 의지가 좀 세다, 강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일찌감치 김두관 전 지사가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범위 내에서 아마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은 별다른 뭐 이재명 대표의 대법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정도 뭐 당원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 출마에 문제가 될 정도에 심각하지 않는 이상 아마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되는 것에 대한
큰 변화를 예.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일강 구도를 누가 깰 것인가 이런 뭐 경선이 좀 재미없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지만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이제 후보로 일찌감치 확정되면 본선 준비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다 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뭐 이번 대선은 굉장히 선거 기간이 짧을 수밖에 예.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오히려 빨리 선출되는 것이 본선을 준비할 수 있는 뭐 충분한 시간 확보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어대명이라고 할 정도로 어차피 대통령 후보는 뭐 이재명 예. 전 대표다. 이런 기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 또 뭐 경선보다는 좀 본선에 더 집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에서는 이제 오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 첫 회의가 좀 열렸는데요. 여러 다양한 또 후보들이 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예, 있고 오늘 회의 갔다 오신 거죠? 네, 예. 위원이라 예. 좀 회의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좀 경쟁력이 있는 후보를 좀 흥행 속에서 그렇게 좀 선출하는 그런 좀 방식으로 국민의힘은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잘 모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오늘 네. 회의 결과 더 자세하게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조기 대선 국면이 달아오르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입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한덕수 대행이 이제 2명을 지명한 것을 놓고 지금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라든지 그런 게 있는 겁니까? 글쎄요, 뭐 가처분이라든지 어쨌든 예. 위헌 청구 소송과 같은 그런 절차들을 아마 추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과연 총리가 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둘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거절했던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부분부터 두 분의 또 추가적인 어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의 임명 자체가 뭐 한편으로 민주당으로는 마은혁 후보에 대한 예. 뭐 임명은 요청하던 대로 받아들인 것은 좋으나 이 두 분의 부분은 자격이 안 된다라는 게 예. 민주당의 입장인 것 같고 예. 이제 그러니까 헌법학자들도 입장이 좀 나뉘는 것 같아요. 뭐 안 된다라는 입장과 현재로서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누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것을 누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도 좀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한 거는 적법하고 예. 나머지 2명 임명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예.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한덕수 대행의 깜짝 카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보관이라고 보세요? 저는 뭐 민주당이 허를 찔렸다고 봅니다. 예. 아마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서 권한대행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 검토를 거쳐서 아마 어제 전격적으로 발표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는데 예. 마땅치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또 지명 몫이기 때문에 예. 뭐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신청인 적격이 있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지명행위라는 것이 이런 그 지금 헌법재판소 그 대통령 몫에 임명하는 그 3명에 대해서는 임명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예. 지명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이나 또 헌법재판소 법에도 그러한 것을 좀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제가 법조문을 보기로는 예. 지명 단계에서는 이 지명행위 자체를 문제 삼을 수도 없고 예. 더 나아가서 임명하기도 전에 임명하지 말아라 지금 이런 처분을 이런 것을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되기 전에 임명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아마 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예. 임명이 무효화된달지 아니면 뭐 지명이 무효화된달지 하지는 좀 예. 않을 것 같다. 예. 좀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주희 의원님 뭐 판사 출신이시니까 네. 법적인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지금 민주당이 가처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가처분을 내는 게 지금 법적으로 좀 유효하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 지명 몫이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청구인 적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로 인해서 권한 침해 받은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예.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 심판은 침해받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 동의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다만 뭐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데 뭐 청문회를 하고 말고는 그것은 국회에서 판단하는 것이지 뭐 그런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러니까 침해되는 법익 민주당이 제기한다고 하면 침해되는 법익이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지목 몫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당이 어떠한 그런 그 국회의원으로서의 아니면 국회의 어떤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신청의 적격이 없다고 이런 경우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마 가처분 청구를 하더라도 이거에 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현저히 낮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로서도 오는 4월 18일이면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권한대행이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논리라고 하면 이제 차기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헌법재판소에 공백이 좀 생기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아마 헌법재판소의 그 재판관으로서도 현재 오히려 이제 2명의 이 후임자를 지명해서 제때 또 임명이 되는 것이 아마 헌법재판소의 뭐 심리나 또 아니면 앞으로의 향후 운영에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요구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받고 2명을 더 지명한 한덕수 대행인데요. 이 두 후보자 중에서 민주당은 특히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무엇인지 들어보시죠. 그날 안가에 가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누구 네 분? 네 사람입니다. 네 사람 누구예요?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저 민정수석 그렇게 넷이서 저녁을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자, 증거인멸한 거 아니에요? 증거인멸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게 증거인멸이죠. 범죄 저질렀잖아요. 그날 거기서 논의된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관련 이제 법사위 현안 질의에서 나왔던 이제 대화 내용인데 박지원 의원이 이제 따져 묻는 겁니다. 이제 안가 회동의 주인공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을 지금 지명한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근본적으로 윤석열 사람 맞고요. 또 실질적으로도 이제 안가에 간 부분도 나름대로 대통령이 그런 계엄한 사태에 대해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 제기를 하고 그런 의혹 제기에 어떤 또 힘을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박지원 의원이 저렇게 핸드폰을 왜 다 같이 바꿨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면 어쨌든 대통령 측, 윤 대통령 측 보수 인사 2명을 지금 바꾸는 것에 대한 민주당의 총공세가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사람이니까 이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의원과 우상호 전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한덕수는 그동안 이제 내란 대행으로서 충실히 해왔는데 마지막 방점은 헌법의 최후 보루라고 있는 헌법재판소 구성에 있어서 그들의 내란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를 하기 위한 임무를 꽂았는데 그 꽂는 가장 주된 세력이 누구였냐면 윤석열이다. 그것을 대행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무리를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압력이나 전 대통령 윤석열 씨의 전화를 받고 압력을 느껴서 한 거 아니냐라는 추론도 가능한 거죠. 이 사람 대통령 욕심 생긴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의 추측을 가능케 하는 행위입니다. 네, 이거 딱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 아니냐 우상호 전 의원은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민주당에서는 많은 이제 그 막연한 추측을 좀 하고 있고 뭐 이것은 뭐 본인이 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신 말씀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이제
또 권한 대행이 이제 대통령이 거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완전한 이제 권한 대행이 된 것이고 그리고 또 누구를 임명할지에 대해서는 그 권한 대행의 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완규 법제처장은 예. 또 뭐 법조인으로서도 또 오랫동안 또 충분한 식견과 그리고 또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뭐 저도 법제처장으로서 또 법사위에서 여러 번 또 봤었고 예. 그동안에 또 법조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이래저래 또 뵌 적도 있습니다만 상당한 실력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또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아마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제처장도 그리고 국무회의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또 한덕수 총리하고도 예. 또 계속해서 같이 업무를 그렇게 한 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총리께서 예. 국무회의에서 여러 가지 또 발언이나 여러 가지 면을 보고 나름대로 헌법재판관으로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추천을 하신 거, 지명을 하신 거 아닌가? 친분 때문은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덕수 대행의 개인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이렇게 2명을 추가로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이 만약 2명이 임명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이완규, 함상훈 2명이 추가로 임명이 될 경우에 보수 우위의 구도가 된다. 지금 이 점을 민주당이 걱정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은영 후보를 넣으려고 했던 부분도 사실은 뭐 저 2분 새로 들어온 2분을 제외시킨 상태에서 수적 우위를 진보가 갖겠다는 의도들을 갖고 있었던데 예. 그 솔직히 뭐 그런 부분에 대한 허를 좀 찌른 부분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대법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결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소추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재판받는 것도 포함되느냐에 예. 대한 쟁론을 헌재가 하게 될 텐데 지금 받고 있는 5개 재판. 만약에 네. 대통령 되면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네, 그 네. 부분인 거죠. 네, 그런 예. 부분에 대해서 만약 이런 구도라면 예. 재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 홍준표 후보 시절 시장님이 예. 나왔을 때 서한종 사건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그때도 물론 그때는 이게 무죄로 나왔지만은 그런 논의에 있어서 헌법 전문가들은 결과적으로는 기존의 재판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그때 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부분이 다수가 아니다라고 최근에 그만둬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도 스톱이 된다는 것이 다수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요. 뭐 이번에 그 윤석열 그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예. 뭐 보수 성향의 재판관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만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아온 이런 그 법적인 또 경험 그리고 지식 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운영이 돼야 되겠죠. 어떻게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예.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는 네 사람 시켜서 그러니까 우리법 연구회랄지 국회인권법 연구회 핵심이랄지 이렇게 우리 성향에 완전히 가까운 이런 사람을 이제 추가적으로 임명함으로써 좀 헌법재판소의 구성을 예. 민주당에 그러니까 유리하게 하겠다 이런 이제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겠죠. 특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나 또 법조인들이 이렇게 그 헌법재판관이랄지 뭐 대법관이랄지 이런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지나치게 치중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인사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새로 임명되는 또 이 재판관들이 또 견제와 또 균형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공정하게 저는 심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완전히 신경을 안 쓰기는 또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헌법 84조 논란이 만약에 네.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시에는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이 논의가 좀 사회에서 어떻게 흘러갈 걸로 보십니까? 지금 이제 여론조사도 예. 그 이재명 이제 이거 가정입니다만 예.
뭐 후보가 뭐 전 대표가 뭐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했을 때 수치는 언급하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제 이것이 오히려 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과반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민들의 공정과 상식선에서는 현직 대통령도 진행 중에 있었던 재판이라고 하면 뭐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건 재판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여기에 대한 법적 해석은 저는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각각의 저는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겠죠. 지금 법무부도 조금 회피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습니까? 판단을?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저는 뭐 유일한 판단은 그 해당 재판부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에서요? 어떻게 법원행정처에서 지침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해라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걸 가지고 또 헌법재판소에 어떠한 그런 뭐 심리를 뭐 판단을 구할 저는 법적인 그런 근거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해당 재판부가 또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재판관 2명 추가 지명으로 전국 판을 흔들어 놓은 한덕수 대행 윤상현 의원이 찾아갔다 그래요. 네. 대선에 나와달라. 네. 뭐 현실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방금 우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정치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최근에 들어서 많은 이제 내 마지막 소임이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쓴다는 것은 대선 출마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방금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그 회견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그 대선을 엄정하게 잘 관리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소임을 다하겠다.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윤상현 의원이 한덕수 총리를 모시려고 하는 것은 물론 형식적으로 명시적으로 보기에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력에 있어 가장 경륜과 지식을 통해서 잘 국가의 실익을 챙길 수 있는 적격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내밀하게는 한동훈에게 이 정권 대선 후보 자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대통령 쪽 가까운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과 나경원 의원이 짐쳐집니다만은 이 사람들로서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를 이기기 어렵다라는 판단도 이 안에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른바 친윤들의 대안 찾기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오늘 뭐 대표적인 친윤으로 꼽히는 김문수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네, 장관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하겠다. 김문수 전 장관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보수 잠룡들 중에서는 지지도가 굉장히 높게 나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강점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본선 가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우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당원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이렇게 5대5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바뀔 가능성 없습니다. 확정됐습니까? 뭐 지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역선택 방지 조항도 이제 있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김문수 장관이 지금 현재 탄핵 국면에서 굉장히 지지도가 또 높게 나왔고 또 그러한 것이 오늘 그 출마 배경에 또 많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당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전략적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내가 좋아하는 후보보다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후보로 그렇게 전략적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면에서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 당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의 경선 과정을 통해서 또
김 전 장관이 잘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뭐 선관위 회의하고 오셨으니까요. 네. 소개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누구다 결정되는 게 지금 5월 3일인 건가요? 네, 그 정도로 예.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첫 회의를 했고요. 이제 다음 주에 후보 등록을 이제 마치고 예. 뭐 좀 국민들로부터 관심받는 그런 경선 방식을 좀 통해서 5월 초에 최종 후보를 좀 선출할 그런 경선의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컨셉이 뭡니까? 그건 저희가 대회 비이기 때문에 예. 아, 대회 비입니까? 대회 비고 그 굉장히 흥행의 요소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뭔가 있기 공개 안 된 때문에 게 좀 있군요. 그래서 예. 이제 그것은 또 확정이 되면 또 예. 국민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컷오프를 몇 차례에 걸쳐 할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지금 뭐 저희가 출마 선언 누가 했다 이걸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 그래픽으로 좀 날짜를 좀 정리해서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출마 선언을 한 사람은 김문수 전 장관 그리고 안철수 의원 출마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마 예정자들도 이제 속속 날짜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내일 출마 선언을 합니다. 국회 앞에서 한다고 그러고요. 홍준표 시장 14일, 오세훈 서울시장 저희가 이 뉴스를 시작할 때만 해도 날짜가 미정이었는데 잡혔습니다. 13일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이 아직까지는 날짜가 지금 공개가 안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보수 주자들의 출마 러쉬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오세훈 시장이 어제 기자들 질문에 날짜 아직 안 잡았다. 뭔가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 하는 고민의 그런 흔적이 보였는데 바로 날짜 공개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뭐 최근에 본인의 트렌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빨리 잡는 것보다 하루라도 늦게 잡는 게 조금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봤자 14일로 예. 끝나기 때문에 예. 자구우면을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13, 14일 날 수많은 후보들은 그렇게 그날 늦지 않게 출마 기자회견을 잡지 않을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국회 앞이 굉장히 이제 북적북적해요. 예. 용산 빌딩, 대하 빌딩 곳곳에 뭐 홍준표 시장이나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은 빌딩에 예. 들어가게 돼 있고 뭐 선거 그러면서 전략의 보안 유지가 힘들겠어요. 네, 예. 뭐 그리고 지금 뭐 보안 유지하고 말고가 아니라 예. 저 팀 꾸리다가 저기 끝나는 예. 그런 어떤 조기 대선의 특성상 그리고 예. 심지어는 바로 선거가 만약 당선되면 그 다음날 바로 인수위 없이 가기 때문에 예.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총리하는 거냐 그 고르기도 사실은 굉장히 바쁜 일정이라서 다만 이제 그 경북도지사나 유정복 인천시장 같은 부분은 5월 4일까지 공직자를 그만둬야 되거든요. 예. 이제 그랬을 때 김동연 지사나 다른 분들 마찬가지지만 진짜 본인이 그만둘 정도로 그렇게 올인할 것이냐의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제 출마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문수 이제 후보라고 해도 되겠죠. 후보와 굉장히 각을 세우는 또 발언을 했습니다. 문수형은 탈레반이다. 나는 문수형과는 다르다. 유연성이 있다. 문수형이라고 하는 거 보면 친한 것 같은데 바로 탈레반이라고 공격을 해버리네요. 예. 뭐 더 나이가 많다는 거를 넌지시 아, 내가 더 젊다. 네, 뭐 이걸 그런 거 어필하는 아닌가 겁니까? 예. 좀 싶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또 굉장히 촌철살인이 굉장히 또 홍준표 시장의 장점이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 또 본인을 좀 높이면서 또 김문수 후보를 좀 견제하는 뭐 이러한 메시지를 좀 낸 것 같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이 본인이 이제 밝힌 바에 따르면 네. 현역 의원 30명 정도가 함께하기로 했다. 이제 저런 식으로 예. 하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한 300명은 될 수 있는 아, 상황까지 갈 30명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 계산인 건가요? 항상 예. 이렇게 합치면 예. 항상 이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 많거든요. 서로 다 30명이다 하면 네. 그죠? 300명까지 될 수 있겠죠. 네네. 예. 근데 30명, 현역 의원이 30명이고 원외 당협위원장이 70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홍준표 팀이 지금 거의 100명은 된다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홍준표 시장을 지지한 사람은 점차 줄여들었던 것으로 뭐 이해합니다만은 사실 이제 그 윤 대통령이 지금 이제 대통령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은 그 라이벌로서
홍준표 윤 대통령 그런 시점이 있었다면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있었던 사람들이 친윤으로 많이 갔다. 근데 그것이 다시 해방됐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기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질 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생각만큼 홍준표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고 지금 반색을 하는 것은 그나마도 김문수 전 장관이 들어오면서 최고령자 딱지는 안 붙여도 되는 예. 그런 것이 본인한테 본인한테 예. 희소식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예. 것입니다. 그냥 30명은 안 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지금 30명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론조사가 그렇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당내에서 말하자면 당선 가능성, 후보 가능성이 높아지면 금세 30명 아니라 100명도 되는 것이죠. 예. 불과 한 달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회에서 세미나 했을 때 50명의 의원들이 왔단 말이죠. 예. 그때 하고 지금 한 달 뒤에 지금 오세훈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 네.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원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재명 전 대표가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이재명 전 대표와 붙었을 때 누가 경쟁력이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대선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민의힘 잠룡들과 이재명 전 대표를 양자 대결로 붙여봤을 때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50%가 거의 넘습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요, 볼 수 있고요. 이번엔 무당층으로 가면 어떻게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데요. 무당층에서 이재명 전 대표와 겨뤘을 때 보시는 것처럼 오세훈 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좀 격차를 벌리면서 앞서가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 여론조사와 무당층을 했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점이 흥미롭고요. 그리고 무당층에서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가 이 여론조사로 좀 점쳐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경선에 막이 오르면 당원들의 전략 투표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지표가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현재 1대1 가상 개결이라고 하면 이제 보면은 수치가 상당히 이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선 레이스나 아니면 또 대선 레이스가 아직 본격적으로 양당이 이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도 이제 이런 지표도 지지층에서 참조를 하시지만 정말 본선에서 이재명 후보에 맞설 수 있는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로 선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무당층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런 지표를 보고 나도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도 아니면 당내에서도 가장 많이 그래도 의원들의 선택, 예를 들면 윤 대통령과의 관계, 탄핵에서도 조금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한테 가장 이로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보니까요.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매우 낮다라고 보여지고 유승민을 지지하는 표가 오세훈한테 더 가느냐 한동훈한테 가느냐 가령 그런 부분 그러니까 중도층이 희구하는 그 후보들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이렇게 봤을 때 시즌 중간에 가면 유승민이 될 가능성이 적어졌을 때 이 중도 표심이 오세훈한테 더 갈 것인지 한동훈한테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아마 이번 국민의힘에 말하자면 경선 판세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끝으로 간략하게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대표 출마할 때와 지금을 비교할 때 지지율이 이제 많이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잖아요. 경선에 막이 오르면 좀 양상이 달라질까요? 저는 최근에 많이 올라온다고 보고 무엇보다도 가장 명확한 것이 이번 탄핵에 대하여 일관된 입장을 취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대통령의 아바타라는 딱지를 뗐다라는 측면이 있죠. 이제 그런 면 그리고 여전히 소위 말하는 팬심을 등에 업고 있다라고 하는 중도 확장성이 가장 높은 후보다 이런 부분은 아마 실제적으로 막이 오르고 나면 어떻게
그야말로 차찬 속의 태풍이 될지 예. 정말 뭐 토네이도가 될지를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숨가쁜 경선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의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세명대 특임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 백악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한 대로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50%를 포함해서 104% 관세 부과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복 관세 철회 시한으로 제시한 8일 정오까지 중국이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며 9일 새벽 0시부터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하지 말라는 경고를 어기고 34% 맞불 관세를 부과했다며 50%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펜타닐 반입을 이유로 부과한 20% 관세와 상호 관세 34%에 더해서 50% 추가 관세로 104%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부가 디데이를 맞아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해 1,500원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84원으로 출발해서 장 초반 1,487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하락 출발해서 장 초반 2,30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9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 64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발표에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관세 충격에 자동차 업계는 출고를 중단하거나 일시 해고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 내 자동차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상대국의 개별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강한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104%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면서 3대 지수는 일제히 동반 하락 마감했습니다. But if it's long term, what you're going to end up doing is creating trade wars, and nobody wins in a trade war. And then ultimately what happens is money freezes.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3일부터 미국 밖에서 생산된 모든 자동차에 부과한 25% 관세 타격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영국 자동차 업체인 제기어 랜드로버는 한 달간 미국으로의 자동차 출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스텔란티스는 캐나다와 멕시코 내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고 엔진 생산 공장 직원 900명을 일시 해고했습니다.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는 고율 관세 부담에 최근 미국에 도착한 차량 출고를 보류했습니다. 고급 브랜드인 제기어 랜드로버나 아우디 차량의 경우 관세로 차 가격이 대당 3천만 원까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락가락하는 관세에 자동차 제조사들이 투자를 주저하면서 수조 원이 드는 공장의 미국 이전도 트럼프의 기대와 달리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관세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이에 시장은 매도와 같은 위험 회피 행동을 재개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는 이미 25% 품목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산업, 특히 중소부품 기업을 위해서 장기 저리 대출과 보증 등 신규 유동성을 3조 원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선업 부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형 조선사가 필요로 하고 있는 선수금 환급 보증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발표 내용 들어보시죠. 피해 기업의 특별 정책 금융을 2조 원 추가 공급하고 대기업 금융권과 협력해 저금리 대출
회사채 발행 지원 등 1조 원 규모의 상생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할 예정입니다. 제조사 할인액과 연계한 전기차 추가 보조금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매칭 비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겠습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차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수도권 내 친환경 차체 의장 생산 시설의 조세 특례를 지원합니다. 최근 조선업 기회 요인이 선박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형 조선사의 RG 발급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업과 제조업 일자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관세 전쟁이 확대되면서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19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연속 10만 명대 증가입니다. 보건복지와 공공행정, 금융보험업종의 취업자가 늘었습니다. 하지만 내수 회복이 늦어지고 대외 리스크도 커지면서 건설업과 제조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줄고 있습니다. 지난달 건설업은 18만 5천 명 급감했는데 2013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폭 감소입니다. 건설업 일자리는 11개월 연속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고용지표는 경기 후행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어 지난해부터 계속된 건설업 부진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도 11만 2천 명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입니다. 제조업 취업자는 9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제조업은 취업자가 400만 명을 넘어 고용시장을 지탱하는 산업으로 올 들어 수출 증가세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발 관세 충격까지 이어지면 제조업 일자리 한파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3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3천 명 증가였지만 관세 영향에 따라 제조업 등 수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6만 5천 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은 20만 6천 명 감소했습니다. 청년층 슈어스 인구는 5만 2천 명 늘어난 45만 5천 명으로 집계돼 3월 기준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상호 관세 등 통상 환경에 대응하고 자동차와 조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경쟁력을 높여 고용 창출 여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액을 기록한 K푸드, 미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돼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찾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이 보이진 않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 130억 달러로 역대 최고 기록을 쓴 K푸드. 특히 저렴하고 건강한 음식이란 입소문을 타고 미국 수출이 20% 넘게 늘었습니다. 전체 수출 시장 중 1위입니다. 여세를 몰아 정부는 올해 14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지만 미 상호 관세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농식품부는 일단 기업들이 수출 단가를 낮출 수 있도록 원료 구매 자금과 수출 바우처, 수출보험 확대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 수출 단가를 좀 낮출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인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외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현지 박람회 참가를 돕거나 해외 온라인몰에 한국 식품관 입점 등 온라인 마케팅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25%의 비용 추가를 눈앞에 둔 기업의 입장에서 큰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미국의 관세 문제로 한국 기업들의 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말씀해 주신 방침이 저희들에게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크게 와닿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더구나 미국 측이 우리 농산물 검역 기준과 유전자 변형 식품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하고 있는 터라 예상을 넘는 강도 높은 압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수출 기업들과 함께 미 상호 관세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지만 불확실한 환율과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반응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해 K푸드의 미국 수출에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미국의 관세 파장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총리실에서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통화 내용을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완전한 비핵화에 공감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더라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 부분을 이제 공감을 했다는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의 외교부 장관하고 미국의 외교부 장관하고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틈만 나면은 북한에 대해서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심지어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쓸 때 인도하고 파키스탄과 같은 유에 반열에 놓고서 얘기할 때도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한국 국민들로 봐서는 굉장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북한을 핵 보유 국가로 인정해 주는 거냐 이런 예.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한덕수 총리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서로가 의견의 일치를 보았기 때문에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2기 임기 때 처음 쓴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는 예. 이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썼었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들어서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서로가 이제 합의를 한 거죠. 예. 이제 향후에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하게 네. 되면 그 자리에서 북한의 어떤 핵 고도화에 대한 대책을 좀 논의하겠다 이런 방침을 좀 밝히기도 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있으면 오겠죠. 그 날짜는 이제 명시는 안 했지만 이미 루비오 장관하고는 두 번에 걸쳐서 회담을 했습니다. 네. 한 번은 지난번에 민hen 안보 회의 할 때 그때 이제 한미 외교부 장관, 한미일 외교부 장관을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G7 회의할 때 다시 이제 한미일 외교부 장관 회의, 그다음에 한미 외교부 장관 회의를 했거든요. 네.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장관 회담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식의 공유 같은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무래도 이제 외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이 당장 뭐 한미일 완전한 비핵화는 네. 망상이다 이렇게 이제 뭐 받아치기도 했는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좀 잠잠한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나 좀 지켜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아무래도 보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이게 예측이 불허잖아요. 예. 우리들도 예측이 동맹국가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예측이 불허한데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제 예측이 안 되는 거죠. 예. 도대체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이가 담화를 낸 것은 죄송합니다. 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망상이다라고 얘기한 건데 이것은 뭐 한두 번 김여정이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뭐 수시로 때때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한국 정상과는 통화가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네네. 뭐 이 밖에도 중요한 어떤 내용들이 오갔죠.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 우리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 보면 한 세 가지를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한미 동맹의 문제가 얘기가 될 거고요. 한미 동맹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제 안보 협력과 관련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죠. 그것과 관련되는 얘기를 했을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문제죠. 경제 문제는 크게 보면은 관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네. 또 한미 간에 서로 경제적으로 협력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을 거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전에 이제 질문하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크게 보면은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28분 통화면 뭐 그렇게 짧은 통화는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또 이 통화 후에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어떤 의미가 담긴 거예요? 우선 뭐 28분은 이제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이제 뭐 통역을 하고 그러더라도 14분씩 쓸 수 있었고 또 한덕수 이 권한 대행 입장에서 보면은 하버드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예. 나중에는 이제 그냥 영어로 서로 통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교적 좀 솔직하게 서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 트루스를 통해 가지고 공개한 전체 내용 중에서 가장 하나만 단어를 꼽아라고 그러면은 지금 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원스톱 쇼핑. 원스톱 쇼핑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번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누가 제안을 했겠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 권한 대행께서 제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 지금 미국하고 얘기해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씩 한 번은 가서 이 사람하고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번은 가서 저 사람하고 경제 문제에 대해서 하고 한 번은 가서 북한 문제 얘기하면 판판이 한국이 깨져요. 이게 끈끈이 가서 협상을 하게 되면 그게 예. 아니고 이번에 원스톱 쇼핑이라고 해서 빅딜 하겠다는 거잖아요. 주고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한꺼번에 모든 의제 지금 네가 관심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 다 내놓고 원스톱 쇼핑을 해서 이걸 마무리하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계속해서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 한국으로 봐서는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약자 입장에서 계속 협상을 해야 되니까 손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현명하게 이 문제를 언급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받아줬다는 데 저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네. 이제 뭐 트럼프 일기 때 좀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원래 우리가 내던 돈의 뭐 한 6배, 7배를 얘기를 해서 정말 좀 이렇게 충격적이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그럼 원스톱 쇼핑에서 이 분담금 얘기가 좀 많이 오고 갈까요? 네, 분담금 얘기는 분명히 할 겁니다. 원스톱 쇼핑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관세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작년 10월 달에 끝났거든요. 네. 그래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26년도에 1조 5,200억 원을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매년 우리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만 이제 올려주기로 해서 2030년 끝났어요. 끝났는데 지금 아무래도 이제 다시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그 원스톱 쇼핑 협상에서 네. 관세를 이제 내리는 게 우리로서 목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측에서도 또 내놔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정리될 걸로 보세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방위비 분담금도 이미 이제 협상이 끝났는데 다시 이제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남겨준 예. 거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번에 가서 이제 산업통상부에 이 통상 담당하는 분이 이제 이번에 가셨잖아요. 갔는데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끝나지는 않아요. 큰 그림만 아마 그리고 가이드라인만 서로 정하고 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부 내용은 결국은 하나씩 따로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크게 이제 빅딜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거는 이제 한국한테는 불리하지는 않죠.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100억 달러를 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3, 4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1조 5,200억에 한 9배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 1년 동안에 운용하는 운용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냐. 이게 이제 딱 지금까지 발표된 것은 2019년도에 미국 국방부가 미의회 보관 자료가 있어요. 예. 2019년 자료입니다. 그때 당시에 22억 불이에요. 전체가. 그러면 그 전체를 우리한테 이제 다 달라고 얘기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이제 좀 낮고 또 우리가 지금 현재 합의한 것보다는 조금 높은 그런 수준에서 미국 운용비의 한 60-70% 예. 그 정도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게 뭐 숫자의 협상이 될 텐데 네. 결국은 이런 그림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했던 뭐 협상의 그림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차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 내가 한국을 위해서 방어도 해주고 다른 여러 가지로 한국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한국은 오히려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무역 흑자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그 무역 흑자를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이제 이렇게 저는 접근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도 특히 이제 나토 같은 것에 요구하는 것도 거기는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개념보다는 각 국가의 국방비를 올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방비를 5% 정도 올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국방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8%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적어도 3.5% 더하기 빼기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올려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을 조금 더 올려주는 그런 선에서 합의를 하게 되면 예.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또 우리도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1시
38초를 막 지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1분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전체에 25% 상호관세가 이제 부과되는데요. 지금 이제 막 부과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예. 이제 이미 철강과 자동차 등은 25% 관세가 적용돼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평택항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수출 현장 그리고 산업계 분위기, 정부의 대응책까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평택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현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평택항 자동차 부두입니다. 이곳은 우리나라 대표 수출품인 자동차를 배에 싣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가 역대 최대 수출 성과를 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장 현실화한 미국의 관세 조치로 공기는 무겁게만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오늘 이곳에서는 국산 자동차를 선적한 길이 200m 이상 규모의 배 7척이 수출길에 나섭니다. 1시간 전쯤에는 자동차 6천여 대를 실은 배가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이 차들은 이제 미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모두 2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됩니다. 당장 물동량이 줄어들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관세 부과 전후의 변화를 확인하기까지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생각에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의 어깨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1시 2분을 막 지났으니까 미국의 상호관세 25%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했던 상호관세가 조금 전 발효됐습니다. 상호관세는 보편관세와 각 국가별 개별 관세로 구성이 되는데요. 일단 세계 185개 나라를 상대로 한 보편관세 10%는 지난 5일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간으로 조금 전 1시 1분부터 미국 현지 시간으로는 9일 0시 1분을 기준으로 개별 관세가 추가됐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 보편 관세에 15% 개별 관세를 더해 25%의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앞서 25% 관세 조치가 발표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자동차에 대해선 상호 관세 25%가 더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4달러짜리 한국산 라면에 1,000원의 관세를 붙이고 4만 달러 수준의 한국산 자동차에는 10,000달러 수준의 관세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게 되는 셈입니다. 네, 이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한미 FTA에 따라서 사실상 무관세가 적용됐던 미국 수출에 제동이 걸린 셈입니다. 문제는 미국 현지 생산 제품들과의 경쟁일 텐데요. 같은 값을 주고 생산해도 한국에서 수출하면 25%의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서 결국 이익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갈 공산이 큽니다. 그나마 미국에 공장이 있다면 피해가 덜할 수 있는데요. 다만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한 현대차 그룹 역시 당장 한국에서의 생산량을 단번에 미국으로 옮길 수는 없어서 한동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 역시 총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지금도 정의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워싱턴 DC를 찾아 미국 무역대표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2달여 만에 우리 정부 수장과의 통화가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알래스카 가스전 투자와 방위비 분담 등을 협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도 오늘 국회 상임위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조선 분야 협력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조선 협력을 중요한 협상 카드라고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항에서 YTN 박견입니다. 네, 지금 미국 관세 전쟁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협상에서 동맹국들을 좀 우선하라 이런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그러면 동맹국들을 조금 더 챙겨줘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먼저 좀 해결하고 넘어가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는 긍정적인 이제 말씀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부정적으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우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래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의 국방부에서 인터림 디펜스 스트래테지 가이던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시 미국 국방 전략 지침인데 미국이 해야 될 전략적 계획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거고 하나는 대만을 방어하는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대만을 방어하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미일 동맹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 그러면서 여기에 동아시아에서는 핵심적인 것이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이 관세 문제를 해결을 하고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라 그런 뜻으로 이제 본다면 그는 굉장히 긍정적이겠죠. 네.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것을 해석을 하면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 관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크게 세 부류로 나오거든요. 네.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관세 0% 할 테니까 너희들도 0% 하자. 그러고 나서 이렇게 던져놓고 계속 이제 정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티기로. 그러니까 트럼프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류가 이제 중국이란 말이죠. 네.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 너 관세 저기 나 때려서 나도 그럼 보복 관세 할래. 그 보복 관세하고 보복 관세하니까 다시 미국이 때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좋아. 미국하고 직접 이렇게 맞서기보다는 그러면 우리 협상하자. 그 협상하자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한 7, 80개국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선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더 중요하니까 한국하고 일본하고 먼저 협상을 해라. 그리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협상을 하고 난 뒤에 그 협상의 결과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입장에서 보면 한국, 일본을 이용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그 세 가지 부류 중에 중국 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104%니까 그야말로 관세 폭탄이거든요. 네.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전쟁이 계속되는 건가요? 네, 어떻게 봐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54% 갔는데 이제 중국도 이게 이제 자기네들도 34%또 올리면서 이제 54%가 똑같이 됐잖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계속해서 경고를 한 것이 우리가 이렇게 관세를 때린다고 해서 나한테 다시 보복 관세 하지 말아라고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제일 먼저 나선 게 지금 중국이란 말이에요. 거의 뭐 유일하다고 해도 과언이 예. 아닌데.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50%를 더 때리겠다고 해서 104%를 이제 올려진 거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발효가 된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문제잖아요. 다시 중국도 그럼 우리도 50% 더 할래? 그러면은 이제 104%가 되는 거죠. 똑같이. 그러면은 중국이 거기를 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둘 것이냐? 그거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그래도 방점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흘리고 있는 얘기가 우리 히토류 수출 문제, 그다음에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 핵심적으로 그 유권자들을 갖다가 흡수할 수 있는 곳이 전부 다 이제 농업지대지 않습니까? 그 농업지대에서 생산되는 밀이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거 나 전부 다 이제 엄청나게 관세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선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다시 중국이 그러면은 우리도 104% 이렇게 가기에는 중국이 너무 데미지가 클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나서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그 실장님이 보실 때는 그러면 이런 좀 극단적인 갈등이 네. 올해는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제 그럼 관세를 때리는 목적이 뭐냐는 거죠. 관세가 목적이냐, 관세를 때려서 다른 것을 챙기는 데 목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관세는 목적이 아니에요. 관세는 수단이에요. 네. 그러면은 무엇을 위한 수단이냐,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까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개 팔 때 중국은 미국에 5개 팔았다. 그러면은 이것이 1년,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이렇게 해왔으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얼마만큼 빚져가 있느냐. 니들이 전부 다 우리 거 다 뺏어가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합니다. 보복의 본보기로 중국을 택한 것이냐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일기 때도 시진핑 주석과 기싸움을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네네. 지금 트럼프 2기 돼서 다시 만난 건데 예. 외교적인 기싸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더 팽팽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하고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견제한다는 데는 바이든 행정부나 트럼프 행정부나 똑같아요. 예. 그런데 이 중국을 견제할 때는 나 혼자만 안 되니까 서로 같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견제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였어요. 그러면은 견제하는데
무엇을 견제할 것이냐. 일상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수출입에 대해서는 나 견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첨단 제품과 그 기술의 유출, 그것만 통제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펜스를 이제 아주 작은 품목에 한했으면 펜스를 높이 치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게 아니죠. 전체를 이제 다 묶고 가지고 하겠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도 예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60%까지 매기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60%를 넘어서 104%까지 갔으니까 설마가 현실이 됐어요.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 처음에는 한 10%, 그 다음에 또 다시 뭐 한 25% 이런 식으로 점점 올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지? 마치 내가 따뜻한 그 아궁이 속에 그 아궁이 속에 거기 있는 개구리 같은 그런 생각이 중국은 이제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튀어나와야 될 건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죠. 네, 뭐 장사를 해도 원래 마진이라는 게 남아야 되는데 이 104%라는 건 듣기만 해도 조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수준이기는 합니다. 그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약 3조 원을 관세로 벌고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그 팩트 체크는 된 건가요? 네. 팩트 체크가 안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워낙 이제 저지르고 보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마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6천억도 못 벌어들일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관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관세를 매기는 국가에 대해서도 국가도 굉장히 그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관세를 매기게 되면 그 돈은 벌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이제 그게 어제까지 100원 하던 것이 이제 관세 100% 불리면 200원 되는 거잖아요. 10,000원 하던 것이 20,000원, 1,000만 원 하던 게 2,000만 원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뭐 사재기하고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고통은 누가 받겠어요? 결국 미국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주식이 지금 떨어지겠습니까? 주식값이 하루에 이제 막 몇백 조씩 막 날아가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인플레이션에 타격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기술, 이 첨단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면 그런 거죠. 관세가 목적은 아니다. 이건 수단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적어도 몇 달은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 고통의 기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다. 여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희망이 현실화될지, 정말 희망이 정말 희망 고문으로 끝날지, 그는 좀 더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관세 정책을 수단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백악관 내부도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른바 뭐 트럼프 대통령과 브로맨스라고 불렸던 일론 머스크도 비공개로 회담을 가졌고 말렸는데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테슬라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자기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중국 공장이고 상하이 공장 같은데 더 투자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이제 관세가 이렇게 100몇 %씩 가고 그러면은 타격을 입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이제 이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브로맨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원래 불가금 불가원인데 너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저게 몇 달 만에 깨질 건가 하고 저는 이제 어떤 선생님하고 시합도 했어요. 야, 6개월 만에 깨지냐, 3개월 만에 깨지냐, 1년 만에 깨지냐, 시합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먼 시간이 남지 않았다. 조금 있으면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랬던 일론 머스크 CEO와 이제 그 관세 책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책사인 피터 나바로 고문이 서로 아주 원색적인 비판을 해서 또 눈길을 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바로 입장에서 보면은 관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한마디씩 하니까 너는 제조업자 아니지 않느냐, 조립업자지. 그러니까 차 전부 다 부품 갖고 와서 미국에서 조립만 하지 네가 무슨 제조업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일론 머스크도 이제 확 이제 열이 난 거죠. 열이 났는데 제가 일론 머스크가 한 말 중에서 저런 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 하면은 자아, 에고라고 그러죠. 우리 영어로. 에고가 이 두뇌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자아가 두뇌보다 더 크다. 굉장히 그 높은 수준의
그 비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또 백돌 같다 뭐 그리고 이제 그제는 이제 수준이 또 낮아지긴 했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저 안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처럼 자아가 강한 사람한테 자동차 조립업자라고 하니까 이제 뭐 발끈할 만했다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자아가 만만치 않게 강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예. 무슨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던데 공교롭게도 본인의 생일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사 퍼레이드에 이제 꽂힌 계기가 있어요. 프랑스를 이제 이렇게 갔을 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 그 퍼레이드 하는 걸 한번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 저 퍼레이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일기 행정부 당시에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워낙 반대도 심하고 예산도 뭐 계획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못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본인 생일날하고 딱 맞아 떨어지긴 했는데 예. 마치 또 그날이 미 육군의 이제 창건일이에요. 네. 예, 창설일이고 그러니까 육군 창건일에 맞춘 건 아니겠죠. 육군 이제 그 명분을 그렇게 삼은 예. 거죠. 명분을 그래서 하는데 퍼레이드를 하면은 뭐 육군만 하나요? 거기 네. 이제 해군, 공군 뭐 공군 쇼도 하고 다 참여하니까. 그게 이제 돈이 작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전에는 번번이 무산됐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못했죠. 예. 이번에도 지금 워싱턴 DC의 시장 같은 경우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미의회도 이게 지금 퍼레이드 한번 하려고 하면 돈이 8천억, 9천억 들어가는데 예.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할 가능성이 오히려 더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그 현지에서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 퍼레이드를 두고. 그러니까 이제 퍼레이드를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퍼레이드 보는 게 좋죠.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도 그 퍼레이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네. 얼마나 국민들이 여기 광화문에 나와서 그거 보고 좋아합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이 통제된다든지 그게 또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이 위급한 시기에 퍼레이드나 하고 네 생일날 네 자축하기 위해서 퍼레이드 한다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예. 아무래도 그런 비판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네. 끝으로 간략하게 이거 네네. 좀 여쭤볼게요. 어쨌든 지금 뭐 관세 문제도 그렇고 미중 간에 그야말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뭐 개성했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일종의 뭐 독불장군 같은 정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차기 대통령 선거일 일자가 나왔는데 차기 네. 정부 출범하면 한미 관계를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예. 아마 이번에 이제 합의가 돼서 뭔가 이제 결론들이 막 도출이 될 겁니다. 예. 도출이 되면 제가 이제 모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미국의 제일 중요한 전략 계획, 그것은 미국 본토 방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방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한미군의 그 역할 변경이라든지 주한미군의 제조적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한미 동맹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한독수 권한 대행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화를 통하면서 한미 동맹은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공감하고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는데 앞으로 나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미국 트럼프 시대에 대한 좀 전략 고민이 필요한 때인 것 네. 같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이 걸렸습니다.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찰도 서둘러 단속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전국 경찰관서 278곳에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모두 2,117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가동해 불법 행위 첩보 수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당내 경선 등 선거 절차가 급박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거일까지 24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고 빈틈없이 선거 범죄에 대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선거 범죄 단속을 위해 검찰, 각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특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품 수수와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 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를
강도 높게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 대상으로 하여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등 전국 각 지방경찰청에도 수사 상황실이 차려졌는데 특히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조사, 당내 경선 관련 불법 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찰은 선거 범죄를 실행한 사람뿐 아니라 배후에서 계획하거나 지시한 사람, 나아가 불법 자금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선거 범죄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예정이며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리지만 날은 무척 따뜻합니다. 제가 나와 있는 여의도 윤중로에는 분홍빛의 아름다운 벚꽃이 활짝 피어 있는데요. 벚꽃을 보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벚꽃은 조금 일찍 떨어질 수 있겠지만 건조함을 달래줄 단비가 되겠습니다. 비는 늦은 오후 서해안에서 시작돼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내일까지 제주도에 최고 40mm, 남부지방에 5에서 20mm, 수도권 등 중부지방은 5mm 안팎으로 곳에 따라 하루에서 많게는 나흘 정도의 단비 효과가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 지역은 대기 정체로 인해 밤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요. 어제 발원한 황사는 지상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대기 상층을 지나면서 오늘과 내일 비에 섞여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흐려도 낮 동안 따뜻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8도, 광주와 대구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도권과 전남 지역은 내일 아침까지, 그 밖의 지역은 오후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주 후반까지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때는 북쪽에서 한기가 남하하면서 반짝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고 특히 서해안 지역에서는 기상해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상과 해안가에서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